사실 이 문제잖아요. 나는 이거 무슨 관련이 있어? 사실 나는 재건축 아파트도 갖고 있지 않고 대상도 아니고. 자,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경쟁하고 있는 단지들, 하지만 선도적에서 떨어질 단지들, 걔네들을 갖다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 포인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재건축 문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건축 문제가 왜 나왔는지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80년대 후반부터예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 어떤 시기였냐면 쉽게 말해서 노태우 정권의 전국 200만 호 아파트 짓기가 벌어졌던 때입니다. 뭐냐면 80년대 경제성을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올림픽도 하고 뭐 아시안게임도 86, 88에 했는데 그때 주택이 상당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주택 가격은 뭐 그냥 급상승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노태우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 단기간에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때 나온 게 바로 일기 신도시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일산, 3번, 중동 이런 데들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88년도 올림픽 할 때 강북 지역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 상계동,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슈 중에 하나죠. 거기 상계동에 있는 20개가 넘는 주거아파트 단지라든가, 여하튼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진짜로 200만 호가 단기간에 건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은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택가격 변동 지수라는 이거 보시면은 9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그냥 가격이 쭉 이렇게 가요. 안정이 됐습니다. 왜? 공급을 엄청 해버리니까. 택지 만들어갖고 다 때려박았단 말이에요. 그건 집이 넘쳐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언제였다고요?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자,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냐? 대략 30년이 좀 넘었죠. 이제 35년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재건축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 당시로서는 최신 공포로 지었겠지만,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그 당시 기술로 했을 때 50 못 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농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차 문제는 더하고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억 아는 분도 계시지만 재건축 연도가 지금은 제한 연도가 30년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원래 30년이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 지어질 당시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었습니다. 즉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뭐가 일어났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2006년 7월 폭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재건축들을 한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재건축 연을 40년을 늘려버립니다. 한 방에. 그러다가 우여곡절 겪고 지금 다시 30년이 돌아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자, 중간에 40년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 고 박원순 시장님이 계십니다. 뭐 많은 업적이 있으시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 서울 시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다가 엄청 억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 재건축 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대략 10여 년 서울시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연한도 또 길어졌던 데다가 연한이 좀 줄어들었어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자체가 계속 밀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90년대에 주택이 부족해서 한 방에 200만 원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200만 원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재건축이 도래해버리는 겁니다. 즉 살지 못할 만한 아파트가 단기간에 수백만 호가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은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조만간 120만 호를 넘어가 버립니다. 수도권에 120만 호면 엄청난 숫자죠.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인데 120만 호면 2명씩만 살고 있어도 10%가 넘는 아파트로 치면 더 비중이 높겠죠. 재건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90년대 초반이 아니잖아요. 그때 노태우 정권은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싹 밀어버리고 만들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양한 이권들이 개입이 됩니다. 여하튼 그러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다양하게 재건축을 이제는 미룰 수 없다 해갖고, 사실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제도들 얘기했고 조금씩 진행이 됐어요. 작년 12월 8일 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저희도 한번 다뤘지만 제초안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전진단을 완화시키는 것도.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 도표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안전진단이에요. 요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합이 만들어져야죠. 이 재건축을 갖다 이끌어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3년의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3년보다 더 많이 단축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재건축이 A, B, C, D, E 단계를 거쳐야 했다면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중에서 A 단계하고 C 단계를 갖다가 뽑아다가 B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한 거예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재건축과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전체 과정이 팍 줄었다.
따라서 재건축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뉴스하고 유튜버들이 지적을 합니다. 뭘 지적해요? 다 좋아. 그래. 재건축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A와 C에 있던 과정을 B에 통합시켜서 기간을 단축하려면 원래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는 원래 A, B, C, D로 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A하고 C를 빼서 B에다 통합시켜서 A, B, C로 단순화시키려고 할 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이 통과될까? 사실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요. 작년 12월에. 하지만 지금 총선 바로 앞두고 이걸 지금 법 개정을 갖다가 2월 달에 해서 진행한다는 게 이번 발표예요. 진행이 안 될 거라 보는 분들이 많죠. 네. 지금 일단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뭐 부자들한테만 재건축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상계동이라는 이런 데 뭐 부자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가요. 정쟁화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대책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면 지금 부동산 침체기예요. 근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업성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재건축 해당 단지의 집주인이에요. 그럼 이 재건축을 해서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지 재건축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뉴스 어떻게 나와요? 강북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죠. 집값이 5억이야. 근데 재건축하려면 분담금을 5억을 더 지출해야 돼. 그래서 10억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 집값에다가 5억 더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으니까.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법 개정이 가능하겠냐. 그 다음에 최근 부동산 침체인데 사업성이 있느냐. 과정 자체는 단순화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재건축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뭐 총선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어떤 정도는 합의해서 진행은 될 겁니다. 왜냐면 200만 호가 더 되겠죠. 그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 주택들을 그냥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서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나온 것처럼 뭐 확실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잖아요. 나는 이거 무슨 관련이 있어? 사실 나는 재건축 아파트도 갖고 있지 않고 대상도 아니고 자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되겠죠. 이게 뭐 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얘기한 거 이거죠. 선도지구 만들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포함 수도권에만 해도 재건축 연원이 도래한 아파트가 120만 호란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한다? 안 되죠. 그렇게 사업성도 안 나올 뿐더러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각 지자체별로 그 노후화된 30년짜리 주택들이 있는 뭐 대표적인 데가 1, 2 신도시들이죠. 거기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임기 말, 이번 윤 대통령 임기 말이 27년에 착공해서 30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또 대책이 하나 나와야죠. 뭐가 있느냐? 아주 간단히 생각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자, 이 지역에 한 3, 4개 단지가 묶여서 한 뭐 만 세대이 좀 안 되든 얘네들이 재건축에 들어가. 그럼 얘네들 어디?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때려 부시고 다시 지어지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가 있어? 주변으로 전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세시장 불안해지겠죠. 폭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한두 지역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여러 지역에서 시행할 텐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하나 나왔죠. 뭐? 이주단지를 꾸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후보지죠. 즉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이제 곧 착공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에다가 이주단지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 이주단지로 공사 이루어지는 한 3년 정도 이주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재건축이 완성되면 이주단지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된다. 이런 식의 대책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올해 말에 선도지구 지정하고 공사는 27년에 들어가고 30년에 입주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다만 뭐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간이 밀리고 당겨지고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죠. 내가 지금 선도지구에 뭐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거기 내가 안 살고 있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하지만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일단 첫 번째로 크게 두 가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선도지구에서 탈락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뭐 길 하나 건너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옆 단지들이에요. 근데 얘는 선도지구가 지정돼서 들어가. 근데 똑같이 3년 넘었고 나도 똑같은 아파트인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갔네.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상황 벌어질 것 같아요? 딱 1강. 그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떨어질 겁니다. 일단. 그죠?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일순간 거기서 탈락한 순간 주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선도단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무슨 기회가 있어요? 1, 2순위 집.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가격 하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옆단지를. 그럼 그거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싸게 떨어졌을 때 살 기회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지금 선도지구로 유망한 단지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은 가격이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할 때는 경쟁하고 있는 단지들, 하지만 선도지구에서 떨어질 단지들, 걔네들을 갖다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 포인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주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로 이주시킨다. 겉으로는 좋은 계획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예를 들어 보죠. 내가 분당에 선도지구 단지 소유주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해준대. 그래갖고 이주를 하면 된대. 그래서 난 3년 동안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면 돼. 그럼 나는 나갈게. 가 될 것 같죠? 나 아니죠. 왜냐면 내가 분당 그 선도단지 살고 있는데 나보고 나가라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가 있네? 초등학교, 중학교? 그잖아요. 분당 교육 좋아서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근데 3년 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나는 이주단지는 못 갑니다. 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여건도 완전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 유력한 이주단지는 아마 3기 시도지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데가 하남 교산지구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교산지구란 데가 막 만들어진 될 텐데 생활 환경도 완전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나보고 저쪽 이주단지 가라고? 또 애들 교육은 어떡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 있는데 그냥 전세라든가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이주단지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겠지만은 주변 임대차 시장의 전세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주변의 임대차 시장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주단지 전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더군다나 근데 초기에 선도지구 지정되고 했을 때 그 주변 단지들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실망감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 시기에 그 주변 단지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싸게죠. 아주 싸지는 않겠죠. 그거에 매입할 수 있다면 그 임대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고, 즉 유지해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즉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는 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계획대로 2027년에 착공이라서 선도지구들이 2030년에 입주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현재 주택 연한이 재건축이 30년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30년에 지어져서 들어가는 아파트, 그 아파트는요 몇 년까지는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최소한 30년이면 2060년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90년대에 지어진 200만 호 더 넘는데, 이게 이번에 한 번에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문화라고 하는 게, 주거 트렌드가 2060년까지 이 주거가 가야 되는데 그게 반영될 거냐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뉴스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SH공사, 서울시 주택공사죠. 소규모 학교 공공주택 연계 주교 복합형 신설 모델 개발 나서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 조감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거단지, 아파트겠죠.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간다? 최소한 학교가 들어가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 규모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점되는 학교 하나 있으면 너무 멀리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교 복합, 주거와 학교를 복합한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SH공사에 나온 건데 SH공사만 나왔느냐? 아니에요. 뉴스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 도시형 캠퍼스 추진, 주교 복합도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얘기한 건데요. 여기도 보면 내용 보면은 주교 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죠. SH공사는 현재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정치적 입장이 조희연 교육감과 다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공이 이런 형태의 좀 생소하지만 주교 복합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인구 구조는 많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만들어진 주거 트렌드가 계속해서 향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갈 거냐?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7년에 착공해서 30년이 중공한다고요? 그 아파트는 정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최신 트렌드가 뭐 있습니까? 뭐 강남에 보면 원밸리라든가, 최근에 뭐 분양은 좀 성적은 안 좋았지만 왕루프 같은 데 있어요. 뭐죠? 아파트 단지들 딱 짓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뭐 4베이, 5베이 짓고 거기에 커뮤니티 같은 거, 뭐 수영장 들어가고 조식, 중식, 석식 같은 거 제공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사우나도 있고. 근데 이게 향후 2060년까지의 트렌드를 충족시킬 만할 거냐? 아니죠. 90년대 아파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일단 주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라든가 이런 게 30년 뒤에도 똑같겠느냐 이거죠. 좀 먼 얘기 같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다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들은 향후 30년을 더 가야 될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도단지는 좋아요. 사업성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데보다 먼저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거 형태나 이런 게 완벽하게 미래를 갖다가 대체할 만한 건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선도단지보다 그 뒤에 단지들의 미래형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단지들이 좀 더 투자성이든 실거주성이든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선도단지가 지정됐을 때 오히려 그에 포함 안 돼서 가격 하락을 겪을, 물론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분간은 뭐 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없잖아요. 자, 상황에 따라서 선도단지에 지정이 되지 않은 단지를 갖다가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잡는 게 주거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이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선도단지가 아닐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 오히려 선도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단지라든가 오히려 아예 다른 지역들, 상계가 요즘 되게 많이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하지만 거기도 재건축 돼야 됩니다. 지금은 사업성 없다고 그러지만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는 여타의 지역들의 어느 정도 추후에 재미있을 때 사업성이 있을 만한 그런 단지들을 노리는 게 투자 측면에서도 가격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탈락됐을 때. 그리고 주거 형태라든가 미래의 어떤 실거주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선도지구들이 지정이 될 거예요. 중간에도 계속 얘기가 되겠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선도들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보다는 주변에 다른 지역들, 다른 단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날 거기 때문에 선도단지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재건축 얘기 나왔는데 뭐 그 자세한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직접 재건축 들어가시려면 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뭐가 이번에 된 건지. 중요한 건 뭐냐, 선도지구라는 게 지정이 될 건데 올해 하반기에 선도지구 아닌 데가 투자 가치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파트 처음 산 게 98년도였다고 했잖아요. IMF 때 샀거든요. 그게 상계동이었습니다. 최근 얘기되고 있는. 그때 공급 면적 64제곱미터, 전용적 49제곱미터짜리 1층짜리였습니다. 주공 아파트고요. 쉽게 말해서 19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그 당시에 얼마에 샀냐? 5천만 원에 샀습니다. 98년도에. 근데 이게 IMF 맞았을 때 산 거거든요. 그 다음에 IMF 지나고 나서 99, 2000년도 가면서 이게 잠깐 상승을 해요. 그래서 얼마 가느냐? 한 7천, 8천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회복한 가격이에요. 원래 7, 8천이었는데 IMF 때 맞고 확 떨어져 갖고 4, 5천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된 게 이제 7, 8천. 그리고 계속 깁니다. 옆으로 기어가요. 그때 생각하면 슬픈데 저는 어차피 그 당시 실거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파트가 그 이후에 제가 뭐 직장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갖고 있었어요. 뭐 재건축? 사실 재건축 바라본 게 있어요. 그게 88년도 준공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 2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00년, 10년 정도면은 이제 재건축 이게 나오겠다. 그래서 좀 버티고 있었죠. 웬걸? 근데 40년으로 바뀝니다.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뭐 장기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그래도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8천, 9천, 1억 2천, 1억 3천 찍고 어디까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냐면 2016년도 정도쯤일 거예요. 16년, 17년 이때 어디까지 했냐? 그게 2억 3천에서 4천까지 했습니다. 1층이었어요. 2억 3천에서 4천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원래는 좀 멈춰야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면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16년, 17년 지나고 18, 19, 20, 21 폭등 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6억 4천까지 갔습니다. 21년 요때 19평짜리가. 근데도 사람들이 샀어요 그때.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됐냐, 4억 4천, 4억 5천. 즉 98년도 5천이었던 아파트가, 이건 제가 실제 갖고 있던 그 아파트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가 약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은 2016년도까지 2억 3천, 2억대 중반까지 갔다가 그 뒤에 폭등 맞으면서 6억 4천까지 가요. 재건축 이슈 있으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에 다시 30년 죽었거든요. 그래서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2018년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재건축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30년으로 줄었으니까. 이러면서 거의 폭등한 거예요. 부동산 폭등이기도 했고. 그래서 6억 4천까지 갔던 게 최근에 시장성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4억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사서 지금 떨어지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그 단지를 보면 그 단지가 이번에 선도지구에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 주변 단지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상황에 선도지구도 안 돼? 근데 이걸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구들이, 다른 단지들이 선도지구가 됐을 때. 근데 이 단지를 사놓으면 아마 추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사업성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적하자면 선도지구 중요하지만 선도지구 아닌 데들의 가격 추이를 잘 점검하시고 그걸 조건이 됐을 때 매입하시는 거, 이게 투자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공급 부족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금 미리 내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 커버가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지금 안 움직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 나온 세제 혜택 정도 갖고 움직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